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의원님,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이후에 이것이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이 방침을 바꾼 배경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 물론 무엇보다 큰 여론이었겠죠. 여론상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원래부터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결국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사건이고 여야가 조금씩 책임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야당에만 맡겨놓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크다. 다시 말하면 야당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추진할 경우에 야당도 부담되지만 여당 부담도 큰 거예요. 야당 의원들만 나와서 굉장히 이 사안을 정치로 몰고 갈 거라는 판단이 든다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요소가 하나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유가족들을 만난 후에 보여준 태도나 이런 거 볼 때 당내에서 적어도 이건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먼저 좀 예산안하고 연계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맞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또 하나는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인데 흔히들 지금 야당 쪽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대통령실이 주도하니까 국민의힘은 끌려가는 거라고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패널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시면 적어도 여권 내에서 현실론이 조금은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대목이다. 무슨 말이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자 말자 당내에서도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하지만 꿋꿋이 참고 어차피 이렇게 된다는 걸로 어떻게 보면 좀 뚝심 있게 밀고 나왔다. 네. 이 대목 현실론자들이 여권 안에서 상당히 좀 힘을 받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야의 책임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만 놔두면은 야당만 단독으로 야3당만 국정조사를 할 경우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실 하나도 안 나와요. 야당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여야가 함께해서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좀 깔끔하게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정치권 전체적으로 이익이다라는 판단을 여권에서 했다고 보이죠. 예.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거죠. 민주당이 169석이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뭐 다른 정의당 등 또 기본소득당 이런 무소속단위가 181명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지금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손해가 더 크다. 국정조사 불참할 경우에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사 대상 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기간이라든지 이걸 지금 야3당에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불참할 경우에는 이제 야당의 동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 그리고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로 여론인 것 같아요. 국정조사를 도대체 왜 안 하느냐.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이제 국민적 분노가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결국 이제 당론을 바꿔서라도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함으로 인해서 국정 대상이라든지 또는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다. 여기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고리로 건 것이 예산안 처리를 고리로 걸었어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여당이 이제 또는 여권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실리도 취하면서 여론도 취하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야당 단독 추진에 대한 부담과 함께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두 분 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 국정조사를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조사 기관과 범위 등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발언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 바랍니다. 무슨 끌려가듯이 국정조사를 하지는 말아라는 그런 당부들이 많았습니다. 의견 접근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정조사의 원칙에 맞지 않는 요구라든지 과도한 요구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죠. 예,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에는 뜻을 모았는데 결국엔 이제 조사의 범위와 또 시기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야3당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통령실, 또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을 조사 대상 기관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말했으니까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누가 열쇠를 쥐고 있죠? 결정은 누가 하죠? 국회의장이 권한을 쥐고 있는 거라서 여야가 이미 여당에서 예산 통과된 후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응한 마당에 국회의장이 내일 당장 야3당 걸 국정조사 계획서를 땅땅땅 하고 두드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현실적으로 남는 문제는 뭐냐? 저렇게 되면 이제 국정조사 계획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문제예요. 핵심이 뭐죠? 조사 대상과 범위예요. 어디를 조사할 거냐? 그중에 핵심이 뭡니까? 대통령실이에요. 아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이 국정조사 원칙에 맞지 않는 요구라든지 과도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당의 태도를 미루어 보면 결국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바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비극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거기에는 응할 수 없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범위와 대상을 놓고 조금은 좀 물밑 신경전이 치열할 것 같다. 핵심은 대통령실이 될 것 같다.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시는 대로 기관복을 받아요.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돼서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현장 조사하고 청문회 한 서너 번 하고 이게 몇 달 보통 한 90일 한 석 달 정도 걸려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 12월 2일 날 다음 달 2일까지 여야 합의해서 내년 예산이 통과됐다. 그다음에 이게 다시 한 번 더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적어도 석 달, 한 내년 아마 3월 중순까지 그런 식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한쪽이 요구하는 대로 완벽하게 한쪽이 주도권을 가진 국정조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대상과 기간을 두고 과연 여야가 좀 협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삿바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끝내 이제 합의가 안 되면은 내일 민주당 등 이제 야3당은 이제 개문 발차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참여 없이 일방 시동을 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의 원칙을 강조를 했는데요. 국정조사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따라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따라서 이 성역 없는 국정조사에는 대통령실도 예의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도 예의가 아니겠죠. 특히 이제 재난의 최고 국정 책임을 질 곳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해도 그건 부인을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실제로 이번 참사를 보면은 지휘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참사 전에 준비도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대응도 제대로 되지 않는 총차적인 어떤 행정 부실이었단 말이에요. 또 이제 맨 먼저 지휘 체계가 잘못돼 가지고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는데 참사 발생 이제 16분 만에 보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과연 대통령실이 제대로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인 게 재난안전관리법상의 주무부처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장관실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특별수사본부의 그 수사가 공정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기는 국민들 입장에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전제를 해야 되게 이런 데 모이는 게 저도 뭐 현실 정치를 해봤습니다만 이 국정조사로 원인을 규명한다. 저는 진상 규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원인 규명이라는 말이 좀 정확해요. 진상 숨어 있는 사실은 없어요. 다 드러났어. 그래서 원인 규명이 핵심 용어다. 원인 규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국정조사는 안 어울리는 형태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 능력과 그 스태프들의 문제점을 보면은 정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국정조사 여야 하는 게 여야 차라리 해서 책임을 나눠 갖는 게 맞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 대목이 원래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정치로부터 독립된 영역에서 만들어줘야 돼. 외국은 그렇게 하는.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내각제 요소도 있지만 무슨 사회적 저명 인사나 신임 받는 사람, 전직 국무총리나 아니면 퇴직 아주 국민적 신임이 높은 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국가기관이 좀 도우는 형태로 해서 오랜 기간 굉장히 정파성이 없는 아주 객관적인 보고서를 써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보고서예요. 그럼 몇 달 걸린다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국정조사로 밀어붙이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게 전혀 없어요. 국정조사에서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내년 3월쯤 제 말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 현실이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자 여야 간에 뭐 싸움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정치 현실로는 국정조사를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만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정조사 무용론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를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논리로 불참하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 국정조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법은 또 수사는 그 책임만을 물을 수가 있지만은 법적인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면은 처벌만 할 뿐이지 법적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의 몫이고 실제로 이제 과거의 국정조사 사례를 보면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이때 상당 부분 성과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재난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됐고요. 또 재난 관련 정부의 부처가 신설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결국 정파 간의 싸움만 하면 안 되고 이건 당리당력을 좀 초월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좀 안전한 나라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주제를 민주당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좀 좁혀져 오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내에서 이 대표가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거의 뭐 다 국민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국민들 생각에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뻔히 예측됐던 상황이다. 무슨 말이냐. 작년 7월 달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된 이후 올해 6월에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뽑힐 때까지 끊임없이 나왔던 말이 뭐죠? 사법 리스크였어요. 사법 리스크.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고 또 국회의원이 됐고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언론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 사법 리스크 있을 거다. 다 눈 감고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현실화 되는 거죠. 그럼 당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 아유 뭐 이런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별로 없어 보인다. 온 국민이 느끼는 대로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굉장히 방어선을 치고 자기들 선에서 뭔가 책임을 다 떠안으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정말 이재명 시장은 몰랐단 말이야. 아니 모를 수가 있었던 거야? 라는 의문에 붙이게 되잖아. 이 점을 검찰이 왜 모르겠어요? 검찰이 거짓점을 추궁해 들어갈 테고 지금은 다들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김만배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지만 내일 나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유동규는 입을 열고 남욱은 입을 열고 자 그 사람들은 나와줘요. 다 나와. 김만배 내일 나온다 치고 그 세 명은 빠지고 김용 정진상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있는 이 형국이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김만배 씨까지 만약 입을 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불안감 속에 제가 볼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은 뭐 대표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35년 지기이자 이재명교회 자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유감 표명 요구와 친 이낙연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5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정말 안 주고 안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이 사건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선 그 경쟁자에 대한 정치 보복적 또는 정치 탄압적 수사이고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뭐 달리 뭐라고 또 해명을 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저는 뭐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대선 경쟁자에 대한 정치 보복과 탄압인데 무슨 해명을 하느냐.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자멸하는 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선의 중진 의원이면서도 또 이재명 대표를 만들었던 7인의 자장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뭐 30년 가까운 그런 이제 오랜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정성호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방어막을 쳐줘야 되겠죠. 일단 핵심 포인트 넘버 원이 이재명 대표는 내가 보니까 돈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또 주지도 않는다라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혐의 없음에 대해서 선긋기를 분명히 했고요. 따라서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는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용 그리고 또 정진상 이 두 사람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슨 해명할 가치가 있겠느냐라면서 지금 일부 비명계의 문제 제기를 지금 일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위원장까지 나섰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또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새벽 0시에 출소하는 이 대장동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김만배 씨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뭐 유동규, 남욱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뭐 증거는 없고 또 진술만 있고 더 나아가서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전원 형식으로 자기가 본 것도 아니요. 그랬다고 했다, 더라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일 출소한 김만배 씨가 이 두 사람의 말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 라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할 경우는 다시 이제 볼이 검찰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내일 김만배 씨가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뭐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정말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이다. 돈을 안 주고 안 받는 사주일 텐데 지금 나온 수사 결과를 놓고 어느 누가 이재명 대표님 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이런 대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렇게 대장동의 민간 사기단 일당에게 몰아주는 수익 구조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 시장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래서 근데 저렇게 몰랐느냐 시장이 과연 몰 수가 있겠냐는 질문 하나. 두 번째는 그럼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를 보고 지분을 예를 들어서 김용 정진상 유동규에 줬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남욱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시장실 몫이다. 시장실 거다. 이거. 뭐냐? 이 세 명이 유동규, 김용, 정진상은 이재명 시장의 대리인으로 세 명을 대리인으로 인식했다는 그 표현이 하나다. 또 계약 최종 결안과 결제까지는 무조건 이재명 시장이다. 이 대목에서 책임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또 돈이 예를 들어서 김용, 정진상이 받아서 그걸 대선 자금 내지는 선거 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신은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라고 검찰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 소환을 요구하겠죠. 이재명 대표 소환 요구. 자, 불응할 거 아니에요. 뻔해 보이는 거잖아. 불응한다. 그러면 그 법무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고 나오면
그걸 저도 국회에 보고한단 말이에요. 보고하면 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어요? 자, 방탄국회 열어서 무산시킨다 아니면 표결로 뭐 해서 그냥 부결시켜버린다 내지는 장애투쟁한다. 이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보면 흐름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되면 이제 국회에 본회의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와서 또 보고할 테고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진짜 민주당에 생각 있는 의원들이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되겠냐 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 대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이른바 친 이낙연 쪽에서는 생각할 테고 미국에 있는 이낙연 의원한테 이낙연 의원이 뭐라고 할까는 궁금해할 테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총선 전에 당 분열시키자는 이야기야 대안이 뭐 있나라고 나올 테고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당내의 분열적 요소가 굉장히 강해진다. 다만 제가 지금 보기에는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입을 닫고 있다. 대다수는 그런 상황을 보이죠. 예. 지금 이제 검찰의 프레임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좀 반론을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시장이었으니까 결재권자는 맞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5천억 이상 공익으로 환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검찰이 이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성남 FC 후원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구단주임에는 틀림없는데 결국 이제 이게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그 후원금은 결국 시민들의 이익으로 쓰여졌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단지 결재권자다 또 구단주다라는 이름만으로 그런 명목만으로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사적 이익으로 연결되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물증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거부하면 체포영장도 발부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거부하면 뭐 또 압수수색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머지의 싸움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